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특히나 제 친구들은 대부분 근로자라서 그런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저희가 자주 받았고 또 이건 다른 분들도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질문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먼저 연말정산이란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13월의 급여다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하고 돈을 돌려받는다면 이건 아주 기분 좋은 급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토해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1년의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약속된 월급이 아닌 사대보험과 세금을 뗀 금액을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세금은 미리 세무서에다 보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낸 세금이 세무서에 쌓여 있을 텐데 그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즉 1년간 받았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서 세무서에 미리 낸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주는 거고 적었다면 반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포인트는 세금을 매달 미리 냈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돌려받고 싶으신 분은 평소에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면 되는 거고 평소에 월급을 받으실 때 세금을 적게 떼셨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연말정산이 어떤 제도인지 이해하셨죠?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저기서 여러 번 접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5월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일을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되나요? 비슷한 질문을 묶어서 설명드리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각각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말정산과 5월에 하는 세금 신고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과 5월달의 세금 신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라는 큰 영역의 일부인 거고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자분은 이직을 하셨으면 근로소득 플러스 근로소득이시겠죠? 이럴 때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하시면 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전에 근무했던 자료를 지급을 하셔야지 그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신고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은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 부분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요. 연말정산을 건너뛴 후 5월에 같이 진행을 해도 됩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 이전 회사의 급여 자료를 보여주기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양자녀에 대한 공제는 누구에게 넣는 게 유리한가요? 장남과 아버지 둘 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어머니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좋을까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으면 좋을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적용할지 고민될 때 기준은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데요. 세율이 더 높다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소득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 세율의 근본이 되는 가세표준이 누가 더 높은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헷갈리시면 그냥 두 분 중 더 많이 버시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의료비 부분은 소득이 더 낮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이건 세법의 계산법 때문인데요. 그런 복잡한 계산법을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몰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전략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공제를 받으시려면 병원비를 공제받는 배우자가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점, 이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24년도에 개정되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결혼한 부부에게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세금에서 50만 원을 이제 부부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서 접수일 기준이고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가능하니 혜택이 아주 큰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손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도 혜택을 조금 늘리는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법의 개정으로 13월에 급여를 더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 다 찍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나은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